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보장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6주차 온라인 시간인데요. 우리가 7주차에 배워볼 이제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거의 상반기 이제 전반부 시간이 좀 마무리가 어, 이게 2학기 상반부의 시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고사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발표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렇게 일정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비해서 아무래도 마음가짐도 조금은 좀 해이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서히 뭐 그렇게 편안해지면서 적응해 가면서 그렇게 학기가 마무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무리와 부담 없이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제 내용은 이제 전반부에 다루는 거의 사회보장에 대한 결과를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구체적인 형태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 제도를 좀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제가 이제 수업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와 여러분들의 발표 자료를 함께 학습하는 시간이라서 제일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이해해야 되거나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은 영역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뤄볼 내용은 사실은 사회보험, 네 가지의 사회보험에 대해서 좀 망라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이제 하반부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은 뭐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나 급여의 내용, 수급 조건 이런 것들을 조금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현행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번 시간은 좀 세계 각국에 있는 보험의 유형을 토대로 급여나 뭐 대상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좀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틀은 이제 보험의 형태를 띄어서 이제 뭐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연금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공부조적인 성격으로 제공하는 그런 뭐 나라도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제공하냐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자격 그리고 급여에 대한 조건, 형태, 장단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좀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상을 가지고 뭐 함께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전달하고 이해하는데 좀 포커스를 많이 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얼마만큼 이제 조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40분이라는 시간 안에 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뤄볼 이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별되는데요. 이제 공적 연금, 그리고 의료 보장, 그리고 실업 보상, 산재 보상 제도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국민연금, 이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이 네 가지의 형태를 좀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연금제도와 의료보장, 실업보상, 그리고 산재보상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각 연금제도 또는 의료보장제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공공부조 또는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형태의 차이에 따라서 특징이 좀 구분되니까요. 요거를 이해하는데 좀 중점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공적연금을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네 가지의 것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제도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국민연금이겠죠. 우리가 근로를 하면서 발생되었던 이제 소득 중에 일부를 보험료의 기여금으로 이제 기여를 하게 되면 이후에 급여로서 받게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험의 형태를 띤 사회보험식 연금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다뤄볼 건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제도입니다. 먼저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기여금을 지불한 이후 퇴직을 하거나 일정 나이, 연령 그 이상의 어떤 법적 조건에 해당하게 되면 이제 연금을 받는 형태의 제도를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험식 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용적인 부분이 좀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공공부조 또는 이제 공적 보장, 그러니까 보편적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전 국민의 노후를 전부 다 보장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연금 제도는 대체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식의 연금은요, 사실 기여를 많이 할수록 이전의 생활을 가장 많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여하는 만큼 돌려받는 사회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급여 수준이 최저선에 맞춰져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정 확보가 용이하다. 그리고 권리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가 보험료를, 그러니까 기여금을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재정을 마련하기가 쉽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은 내가 기여했으니까 돌려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권리로서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인에 대한 좀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한 만큼 내가 이제 기여금을 많이 내게 되고, 많이 낸 기여금은 나중에 큰 보험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이제 좀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죠. 단점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장이 미흡합니다. 내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적게 받아가서 소득 보장 정도가 크지 않다, 이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 부조식 공적 연금입니다. 사회에서 이제 부조하는 형태라는 거죠. 보편적 서비스로서 국민들에게 연금을 제공하는 형태의 이제 서비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득조사나 자산조사 이런 거 없이 그냥 연금 급여를 제공하는 형태이죠. 모든 국민이면 이거를 그냥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방글라데시 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좀 열악한 국가에서 이런 이제 사회 부조식 공적연금을 조금 활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사실은 기여금을 일정 시간 동안 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아주 낮은 수준의 어떤 연금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이제 기초연금도 사실은 사회 부조식 공적연금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이제 보편적 복지 서비스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소득 수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라서 이것도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부조식 연금은 이제 소득 조사나 자산 조사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점은 대상 효율성이 높습니다. 돈이 없고 소득이 없고 또 자산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어떤 그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상 효율성이 높고, 대상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수급자들에게 낙인화를 줄 수가 있죠. 수치심을 이제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나한테 연금을 주니까 그러면 굳이 내가 저축할 필요가 없잖아 하는 형태로 저축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재정은 보통 일반 조세를 가지고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세 비용이 자꾸 높고 내가 낸 조세로 인해서 이제 빈곤한 사람들이 연금을 받는데 열심히 일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사회수당식 공적연금입니다. 요거는 자산조사를 거쳐서 주는 이제 사회부조식 연금에 비해서 이것은 어떤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주는 형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보편적 연금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앞서 얘기했었던 사회부조식은 자산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선별해서 제공한다, 선별주의적인 방식이고, 사회수당식 공적연금은 특정한 조건만 있으면 국적이나 거주 지역 이런 것들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 제도, 보편적 복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택 국가는 이제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러시아 등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 모두에게 이제 이 연금을 제공하기에는 비용이 아주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적으로 연금 제도를 이거 하나만 채택하는 국가는 없고요. 이것과 보험식 이제 연금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급여를 하나의 권리로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고, 모든 국민이 받기 때문에 사회 통합의 목적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단점은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재정 확보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준비금 제도입니다. 흔히 얘기하면 퇴직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퇴직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일부를 강제로 퇴직금으로 이제 넣도록 되어 있죠. 원래는 기업에서 이것들을 편성을 해서 이제 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퇴직금도 우리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액 다 부담한다고 보기에도 조금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강제로 저축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퇴직금 준비제도다. 그래서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 12분의 1이나 10% 정도를 강제로 저축한 뒤에 퇴직하 시에 일시금으로 지불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제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국가가 그 퇴직금에 대한 기여율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준공적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에도 퇴직금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예전에는 퇴직하는 순간에 직전 3개월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를 퇴직금으로 한 번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퇴직할 시에 퇴직금을 이제 IRP 계좌에 넣어서 내가 나중에 퇴직 이후 그거를 연금의 형태로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됐고요. 기업에서는 가능하면 그것을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좀 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기여금과 이자 이걸로 충당하기 때문에 재정 확보가 용이하고 재정의 불균형이 없다는 측면이 있고요. 퇴직준비금 제도가 이제 한국에서처럼 연금으로 제공되는 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내가 노후되었을 때는 노후 소득 보장이 좀 약할 수가 있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제가입식 개인연금 제도입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국가가 얘기하는 형태로서 퇴직금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이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국가에서는 강제로 어떤 회사든
자기가 원하는 이제 보험회사를 선택을 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도록, 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이제 강조하고 있고, 이걸 의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회사나 국가가 퇴직금을 관리하고 보장한다기보다는 국가가 개인으로 하여금 연금제도에 꼭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공적연금을 통해서 이제 재정을 운영을 하다가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됐던 일부의 국가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연금을 가입하는 형태로 권유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일부의 국가들은 이제 시장경제 체제로서 변경하는 과정에, 경제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들이 국가 재정보다는 외부 기업들, 보험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연금을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장점은 본인이 내기 때문에 재정 확보가 용이하고 재정 불균형이 없다. 그리고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지속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아무리 회사라고 해도 정부보다 탄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부도 경제 위기를 통해서 연금에 대한 좀 혼란과 위태로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회사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얼만큼 늘어날지, 화폐 가치가 얼마만큼 변동이 있을지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보험회사가 이걸 모두 다 관려고 모두 다 감당하려고 하면 사실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불안 요소들이나 또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서 좀 보장을 받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공적연금 제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이제 구성 요소는 보통 뭐 대상, 급여, 요렇게 대상, 급여, 재정, 행정,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좀 의미 있는 대상, 급여, 그리고 요걸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과 급여와 재정, 요 세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 자격은 이제 무기여 연금, 그러니까 기여를 하지 않고 연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조세로 충당을 하는 거죠. 조세로 충당하는 경우입니다. 조세로 충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회부조식 연금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수당식 연금도 여기에 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기여연금은 이제 모두 사용자와 노동자 또는 자영업자가 기여금을 내고 연금을 받는 형태인 거죠. 사회보험식 연금과 퇴직준비금 제도, 강제가입식 개인연금,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더욱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기여연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무기여연금은 재정의 확보도 어렵고 관리도 어렵습니다. 지급하는 행정적 과정은 쉽겠죠. 모두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드는 비용과 그걸 위한 금액들을 계속 보관하고 투자해서 불려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급여를 살펴보시면 먼저 정액급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액급여는 내가 얼마나 기여했던지 또는 내 소득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사회부족식 연금이나 사회수당식 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조사를 통해서 빈곤한 이제 대상에게 이제 일정한 금액을 주거나 또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똑같이 줄 수밖에 없겠죠. 정액급여는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리고 최저생활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수당식 연금 제도를 준다고 하더라도 사회보험식 이제 연금 제도와 함께 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득 비례 급여입니다. 소득 비례 급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근로할 때 내 소득의 몇 %를 이제 기여금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전에 내가 냈던 금액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비례 급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득 비례 급여는 당연히 이제 뭐 사회보험식 연금제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또 퇴직준비금 제도나 강제가입식 연금제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비례하는 연금은 이렇게 퇴직준비금과 강제가입식이지만 정비례하지 않는 급여도 있죠. 우리가 사회보험식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모든 금액을 내만큼 받지는 않죠. 등급 구간, 그러니까 소득 구간에 따라서 이제 기여율과 또 소득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계산해서 냈던 금액의 한 50%, 원래는 80%를 지향했지만 점차 줄어서 아마 한 2040년쯤 되면 한 40%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해요. 내가 기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비례 급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여한 기간이 짧다. 국민연금을 더 적게, 조금밖에 못 내는 거죠. 적은 시간밖에 못 냈고, 짧은 시간만 냈고, 또 저소득층이라서 저액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이후에 어떤 급여를 충분히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제도로는 충분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재정입니다. 완전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 또는 부분 적립 방식으로 구분되는데요. 완전 적립 방식은 지금 제가 근로를 하면서 한 20년 동안 이렇게 국민연금을 계속 기여금을 내왔다고 하면 그 금액을 계속 모으는 겁니다. 계속 모으고 모은 돈을 투자로 불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할 때쯤에는 제가 냈던 돈과 그걸 통한 투자 수익을 합쳐서 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낸 돈만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완전 적립 방식이고요. 부가 방식은 지금 근로하는 사람이 현재의 연금을 수급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재정을 대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소득을 통해서 내준다고 보면, 제가 노인이 되었을 때는 그 당시에 근로 세대가 제 연금을 이제 마련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는 부분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너무 크다는 것과, 그리고 그 큰 부분을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적립 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가 받아갈 걸 맞추고, 부족한 부분만 이제 부가 방식을 통해서 현 세대의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어떤 그 연금 금액을 토대로 제가 받게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제일 많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의료보장제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장제도 역시 사회보험형 의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기여금을 내면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의료 서비스나 질병급여를 받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뭐 급여에서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여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나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 의료보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보험형 의료보장제도의 장점은 권리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정 확보가 용이하다. 보험식 보장제도는 거의 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역시 기여금을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의료로서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소득층은 공공부주를 통해서 자산조사를 통해 의료급여 1급, 2급 이렇게 구분돼서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자체가 병원에서도 구분되기 때문에
어떤 낙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수당형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일정한 어떤 조건만 갖추게 되면 이거는 소득이나 자산조사에 대한 자격이 아니고요. 해당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의료 서비스와 질병급여를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국민건강 서비스라고 부르게 되죠. 영국에서 이 국민건강 서비스를 채택하고 난 뒤로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형태의 국민건강 서비스를 조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의료가 하나의 권리로서 이제 취급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픈 것에 대한 불편감과 거부감 없이 국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민 간의 연대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관리가 용이하다. 해당 국민이면 누구나 다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쉽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별도의 관리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수가 있다. 반면에 재정 확보가 어렵다. 두 번째는 의료기술이 발달되거나 의료 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보험이 아니라 이제 비보험으로 높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되어 있으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나 의료 물품이나 의약품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내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반면에 이게 거의 이제 건강보험 서비스, 이제 국민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거의 의사들이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뭘 더 열심히 개발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적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 기술이나 의료 서비스가 발달이 잘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험형 의료보장 제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국민이 필요하면 자기가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해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나 스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장점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병원이나 의사들도 더 많은 서비스와 기술을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험회사 또는 우리 병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건데, 단점은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내가 너무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다. 내가 이전에 질병 이력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험이 가입이 안 되면 높은 의료 비용은 내가 한꺼번에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진료가 사실은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사람 또는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과 보험료를 쉽게 가입하고 이미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에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대상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의료 서비스나 의료 제도도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 통합을 이루기는 어렵겠죠. 특히나 코로나 같은 이런 팬데믹 질병이 유행하게 되면 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 이게 전염병, 전염 질환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대대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병원에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또 일반 보험의 가입자인 일반인들이 의료 서비스나 의료 기기 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또는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단체가 비용을 높게 책정하고 질을 더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조절하거나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상 자격을 보시면은요,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 방식의 경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피보험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반면에 국민건강서비스 방식은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전체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주게 되죠. 현금급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내가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서는 질병이 있는 동안에 소득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자, 사장이 아니라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 가입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조건에 맞게 되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빵집을 만들어서 이제 빵을 팔다가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질병을 앓게 되면 내가 빵을 못 팔게 되잖아요. 그때 현금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급여는 첫 번째는 의료 서비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의료 급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찰, 검사, 치료, 수술, 재활 등의 의료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요. 국민건강보험 서비스에서는 급여 서비스와 비급여 서비스로 구분되고, 국민건강 서비스는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와 계약된 정도에 따라서 다른 품목들을, 다른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은 행위별 수가, 포괄 수가, 인두제, 봉급제, 총액 계약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진료했던 금액을 전부 다 통째로 받느냐, 이런 형태가 있겠고요. 다음은 포괄 수가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어떤 급여에 관련된 수술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가를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이것들을 중심으로 그 양과 형태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정의 진료비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음은 담당 환자 수에 따라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특별히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일부의 국가들에서는 환자 수나 월급의 형태로 진료비를 제공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의료 서비스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또 우리 한국에서의 건강보험 서비스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급여는 얘기했듯이 피고용자만 강제가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의무가입 또는 임의가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재정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형은 기여금이 대부분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회수당형은 이제 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재정을 조세해서, 현금급여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마다 다르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기여금을 통해서 현금급여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조세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민간보험형의 재정은 당연히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그러니까 기여금과 기여금을 가지고 활용한 투자 수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업보상 제도인데요. 사회보험형 실업수당은 내가 미리 돈을 내고 있다가 내가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와 제도를 받거나 하는 이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보험이 이 사회보험형 실업보상 제도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실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노사 간의 연대가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오랜 시간 실직이 이어질 경우에는 소득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급여가 기여에 비례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소득 보장 기능이 부족하다는 거죠.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물론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받는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맥시멈의 금액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그 소득 구간에 의해서 비율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죠. 그 비율이 다른 만큼 내가 받게 되는 기여금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소득층은 적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보험료도 적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받게 되는 실업급여액도 굉장히 적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은 사회부조형 실업보상제도입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실직을 하게 됐을 때 내가 금액이 굉장히 적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소득이 아주 부족하다, 그럴 경우 자산조사나 소득조사를 통해서 실업부조액을 주거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회부조형 실업보상제도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물론 이게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회보험과 이 공공부조의 역할을 함께 그러니까 이중 체계를 가지고 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이 얼마큼 될지 모르는데 이거를 공공부조의 형태로 제공한다고 하면 정말로 도덕적 해이나 빈곤의 덫,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보시면 장점은 경제적 어려움이 겪는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부조를 받을 수 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해서 받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효율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 단점은 일을 안 해도 돈이 장기간 나오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빈곤의 덫에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실업기간이 아주 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장기간 이루어지는 형태의 실업급여는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형 제도와 함께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대상 자격은 완전 실업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내가 완전히 실업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정규직에서 퇴사를 하거나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부분 실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직 근로자들 있잖아요. 몇 개 월 단위로 근로를 했거나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애매하다는 거죠. 이 사람의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가 됐는데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걸 실업 상태를 보느냐 아니냐는 어떤 그 실업보상 제도를 채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분 실업자에 대해서 실업보조가 이제 제공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보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가입을 하기만 하면, 기여금을 내면 어쨌든 실업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실업부조제도만 이용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부분 실업자 모두에게 당연히 실업 급여를 줄 수밖에 없겠죠. 신규 실직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취업 준비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취준생들을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준생들에게 실업급여를 줘야 할까요?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주지 않고 있죠. 사실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주지는 않고 우리가 내일 채움 공제나
아니면 뭐 그런 직업능력 개발 카드 이런 것들을 발급을 해서 현금 급여가 아니라 이제 현물 급여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이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의 국가들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요, 신규 실직자를 아예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이들에게 그냥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하기 전까지 계속 급여를 준다는 거죠. 다만 그 금액이 크지는 않겠죠. 그런데 아마 그 금액을 크게 계속적으로 준다고 하면 지금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취업을 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급여와 그리고 이제 취업 지원 정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형의 실업급여는 소득비례 방식을 가지고요, 사회부조형의 실업부조는 정액급여 방식을 취합니다. 보험이니까 많이 낸 만큼 많이 받고, 공공부조니까 모두 다 똑같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업급여, 사회보험에서 제시하는 실업급여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실업부조는 무제한으로 지급이 된다. 재정은 보험이니까 사용자와 노동자의 기여금, 그리고 사회부조니까 일반 조세로 충당하게 됩니다. 최대한 제가 빨리 하려고 해봤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모자라네요. 산업재해 보상 제도 같은 경우에는 다루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많기는 하지만 이걸 다 다루면은 한 15분에서 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산재보상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온라인 시간에 앞서 보험 내용에 대한 정리와 산재보상제도에 대한 설명, 그렇게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